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이제 이어서 문제 풀어볼 시간인데요. 22번부터 27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이 문제들을 풀 때는 수필 한 편이 나와 있습니다. 현대 수필인데요. 수필을 읽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는데요. 그 여타의 다른 질문보다 아무래도 수필 부분이 조금 쉽게 읽혀져 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게 경수필이냐 중수필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쓴 경수필 같은 경우는 좀 읽는데 무리가 없고 개인의 체험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느낌으로 읽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쓴 글 같은 경우는 쓴 수필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그냥 읽고 지치기에는 지켜나가기에는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읽어볼 두꺼운 삶과 얇은 삶이라는 이 수필은요. 좀 체크를 해 나가면서 내용 정리해 나가면서 읽어보셔야 하는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읽으면서 우리 정리하고 22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아파트하고 네모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그리고 밑에를 봤더니 땅집에서 또 네모가 되어 있네요. 아파트와 땅집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나 봅니다. 아파트는 그 내부의 면적이 어떠하거나 같은 높이의 단일한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집, 아니 다시 내 아내의 표현을 빌면 땅집은 아무리 그 면적이 적더라도 단일한 평면을 분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락방이나 지하실은 거실과 안방과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지 않다. 그것들은 거실이나 안방보다 높거나 혹은 낮다. 그런데 아파트는 모든 방 높이가 같습니다. 아파트는요. 밑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파트는요. 모든 높이가 어때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내의 표현을 빈 땅집에 같은 경우는요. 높이가 어때요? 다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의 삶은 입체감을 갖고 있지 않다. 아파트에서는 부엌이나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 다 같은 높이의 평면 위에 있다. 그것보다 밑에 또는 위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파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아파트에서는 모든 것이 평면적이다. 높이가 같다. 즉 평면적이다. 깊이가 없는 것이다. 사물은 아파트에서 그 부피를 잃고 평면 위에 선으로 존재하는 그림과 같이 되어버린다. 모든 것이 한 평면 위에 나열돼 있다. 그래서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 아파트에서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같이 자신을 숨길 데가 없다. 모든 것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 열림에 깊이 있는 열림이 아니라 표면적인 열림이다. 한눈에 드러난다는 것 또는 한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깊이를 가진 인간에게는 상당한 형별이다. 요즘에 읽는 한 소설가의 소설 속에는 아파트는 단지 몸을 숨길 곳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옥상 위에 물탱크 속에 들어가 숨음으로써 자신들의 죽음으로 이끌고 간 끔찍한 사건이 기술되어 있었다. 물탱크는 밖에서는 열 수 없으나 밖에서는 열 수 있으나 안에서는 열 수 없기 때문에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같은 평면 위에서 대번에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물과 인간의 두께나 깊이를 사물과 인간은 두께나 깊이를 가질 수 없다. 두께나 깊이는 차원이 다른 것이 겹쳐서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평면적이다. 높이가 같다. 두께나 깊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집에서는 사정이 전혀 딴판이다. 땅집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나름의 두께와 깊이가 있다라고 했네요. 두께와 깊이가 있다.
있다라고 했어요. 같은 물건이라도 그것이 다락방에 있을 때와 안방에 있을 때와 부엌에 있을 때는 거의 다르다. 아니, 집 자체가 인간과 마찬가지의 두께와 깊이를 갖고 있다. 내가 좋아한 한 철학자는 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은 인간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락방은 의식이며 지하실은 무의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땅집의 지하실이나 다락방은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해주는 것인지 그곳은 자연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다락방과 지하실에서는 하찮은 것들이라도 굉장한 신비 간직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것들은 쓸모가 없는 또는 쓰임새가 줄어든 것이어서 쓰임새 있는 것에만 둘러싸여 우리의 쓰임새의 세계, 안 쓰임의 세계로 인도해 간다. 화가 나서 주위의 사람들이 미워서 어렸을 때 다락방이나 지하실에 혼자 들어가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들을 한두 시간 매만지면서 나 혼자만의 세계에 잠겨 있었을 때 정말로 내가 얼마나 행복했던고. 이 글쓴이는 어때요? 땅집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화는 어느새 풀리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증오도 사라져 이윽고 밖으로 나와 때로는 이미 전기가 들어와 바깥은 깜깜하나 안은 눈처럼 밝은 것을 볼 때에 때로는 황혼이 느리게 내려 모든 것이 있음과 없음의 그 미묘한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때에 세계에는 언제나 팔을 활짝 열고 나를 자기 속으로 깊숙이 이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 자란 뒤에도 다락방이나 지하실을 쓸데없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는 쓰레기 창고로서가 아니라 끝내 간직해야 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사물함으로 자꾸만 인식하게 된다. 나도 내가 사랑한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그 트럭처럼 다락방과 지하실 때문에 땅집을 사랑하는지 모른다. 글쓴이는 땅집을 더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쭉 내려볼게요. 마지막 두 번째 문단 볼까요?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많은 것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에 대한 아름다운 산문을 남긴 생텍쥐페리는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엔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과연 그렇다. 땅집이 아름다운 것은 곳곳에 우물과 같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다. 5분 안에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파트에 거의 없다. 모든 것은 어때요? 노출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다. 비밀이 없다. 22평, 32평의 평면 위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집은 그에 비해서 비밀도 많고 신비스럽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하고 있지. 원인과 결과를 밝혀 서술하고 있나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땅집을 더 좋아하게 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상을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로 자신의 의견, 견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사물의 속성을 비유적 표현 사용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허구적인 상황 설정하여 서술의 초점 이동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글은요, 어때요? 허구적인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와 땅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주거 공간에서 뛰어넘어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대신한다, 대변한다는 관점에서 그 차이를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구적인 상황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22번에는 정답 5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윗글에서 아파트와 땅집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파트가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밀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비밀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노출되어 있죠. 왜요? 높이가 같고 평면적이기 때문이죠.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밀을 가질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아파트에서는 삶이 입체적이지 않습니다. 평면적이죠. 땅집에서는 삶이
입체적이다. 모든 높이가 다 다르다라고 했죠. 아파트에는 한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땅집은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습니다. 비밀스럽고 신비스럽다라고 했고요. 땅집이 아파트에 비해 아름다운 것은 두께와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과 닮았다. 나는 땅집의 매력을 직접 경험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의 추억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번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글쓴이가 느끼는 땅집의 삶의 매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낯설지만 흥미로운 것을 매만지며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요? 다락방에서. 그 다음 익숙한 쓰임새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체험 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과 있음에 없음의 중간에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 다락방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부분 서술할 때 드러났죠. 하찮은 것들 가운데 쓸모 있는 것과 쓸데기 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굉장한 신비를 간직한 것이고요. 끝내 간직해야 할 신비를 담고 있는 신비한 사물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다락방이죠. 그래서 이 부분 동그라미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것이 땅집의 삶이 아니죠. 컴컴한 바깥의 어둠과 전기불로 눈처럼 환한 안쪽을 모두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25번 가볼게요. 자, 보기를 참조할 때 단어의 구조가 땅집과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의 구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우고 해보죠. 자, 볼게요. 땅집은 장소와 대상. 자, 땅은요. 집은 장소와 대상이라는 의미 구조를 지닙니다. 따라서 땅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장소와 대상. 자, 그러면 1, 2, 3, 4, 5번도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은수저는요. 은으로 만든 수저라고 해서 어때요? 숟가락과 젓가락이죠. 수저 이렇게 나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산, 돼지는요. 산과 돼지. 입니다. 가로등은요. 가로에 있는 등입니다. 북극곰은 북극에 사는 곰이고요. 그 다음에 섬에 있는 마을, 섬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산에 있는 돼지, 장소와 대상 맞고요. 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세로 할 때 그 가로가 아니라 이 가로는요. 시가지의 넓은 도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을 위해서 차도와 보도로 구분되어 있는 이것의 상위 개념이 바로 가로입니다. 가로, 장소에 있는 대상, 등입니다. 등불 등 맞고요. 북극에 사는 곰, 장소, 대상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땅집과 다른 것은 1번입니다. 장소와 대상은 아니죠. 그래서 25번에 1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계속해서 26번으로 갑니다. 자,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글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 한번 볼까요? 197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의 주거 문화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집들 옆에 골목길이 있는 단독주택을 대신해서 복도와 계단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이다. 이와 함께 골목길의 공간적 성격도 달라졌다. 자동차 대수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느리게 사용하던 골목길을 점령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추억에 깃든 골목길은 삶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라고 하면서 주거 환경이 변하면서 무엇에 지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골목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아파트에서의 삶, 땅집에서의 삶에 대해서 이 글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라져가는 땅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이 보기의 글은 골목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거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글에 대해서 골목길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글을 읽고 나서 보일 수 있는 거. 빠른 자동차 세상에도 출구 없는 골목길은 어디엔가 있기 마련이야. 어때요? 없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애달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오히려 윗글의 글쓴이와 반대 입장에 취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외국의 큰 길들에 비해 한국의 골목길은 너무 좁아. 이제는 우리 길도 더 넓어져야 할 때가 왔어. 골목길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골목길도 사라지고 주거 문화도 변하고 있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해. 지금 1번, 2번, 3번이 서로 좀 같은 입장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비좁은 골목길은 자동차 시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단독주택들과 골목길은 한시 앞이 사라져야 돼. 동네 주민들이 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골목길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어때요? 추억을 이끌어내고 있죠. 자동차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좁았지만 각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1, 2, 3, 4, 5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번만 윗글의 글쓴이와 좀 입장을 같이 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윗글도 시간이 없고요. 뭐 보기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 2, 3, 4, 5번만 보더라도 5번만 따로 떨어져서 어때요? 결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7번 가볼게요. 자, 보기를 참조할 때 반의어 유형이 기억과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요 무엇인가요? 기억이 바로 높거나 낮다. 자, 국어의 등급 반의어는요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높거나 낮다. 운동장이 넓지도 좁지도 않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 상보 반의어는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등급 반의어와 상보 반의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반의어는 반의어 하면 반대라고만 알고 있죠. 여기서 정리하고 갈게요. 첫 번째 상보 반의어 여기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급 반의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방향 반의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글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상보 반의어와 등급 반의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알아볼게요. 등급 반의어는요 두 단어를 동시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보 반의어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높다, 낮다는요 중간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높거나 낮다 중간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요 등급 반의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살다와 죽다 어때요? 중간 상태. 살지도 죽지도 않은 그런 중간 상태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중간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동시에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살지도 죽지도 않았다. 의미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말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래서 동시에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상보 반의어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 중간 어때요? 둘 다 반대로 반의어. 동시에 부정할 수 있네요. 이는 등급 반의어입니다. 춥거나 덥지 않은 상태 가운데 춥다, 덥다, 보통이다 중간 있네요. 중간이 있기 때문에 좋지도 싫지도 않다. 둘 다 부정 가능합니다. 부정 가능하네요. 부정 가능하면 등급 반의어라고 말씀드렸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간 상태 등급 반의어이고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중간 등수 등급 반의어입니다.
부정도 가능하고요. 중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등급 아니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높거나 낮다, 높지도 낮지도 않다. 둘 다 부정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등급 아니요였고요. 1, 2, 3, 4, 5번 중에서 등급 아니요가 아닌 것, 상급 아니요인 것은 1번입니다. 살지도 죽지도 않은 중간 상태 없죠. 부정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정답 1번 찾고요. 저희는 28번으로 갑니다. 자, 28번부터 32번은요.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운영전입니다. 운영전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문제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읽지 않고 스킵해서 읽는 걸로 해볼게요. 우선 이 글은요. 운영전입니다. 자, 운영전은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이야기, 애정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꿈 이야기, 몽유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액자소설.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소설입니다. 자, 이전 줄거리 한번 볼까요? 수성군 예터에서 풍류를 즐기려던 유영이라는 인물은요. 유영이 어때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옵니다. 유영이 잠이 들게 됩니다. 그 꿈속에서 누구와 만납니까? 꿈속에서 누구를 만났나 했더니 김진사와 운영이를 만나게 되고 이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에는 누가 나오나요? 궁녀들, 여러 명의 궁녀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안평대군도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유영이가 이 꿈에서 깨게 된 후에는요. 어때요? 풍류를 느끼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글 안에서 꿈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한번 보면 수성군 예태에서 풍류를 즐기려던 유영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우연히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수성궁에서 안평대군과 궁녀들이 시를 짓고 있을 때 김진사가 찾아오는데 궁녀인 운영은 김진사의 재주와 용모의 마음에 끌려 그를 사랑하게 되고 김진사 역시 운영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띠로리 됐네요.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이 진노하여 운영을 죽이려 하지만 다른 궁녀들이 이를 만류합니다. 첫 번째 궁녀 누가 나왔나요? 자란이 초사를 궁녀 자란이 이야기합니다. 자란이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초사라는 거 뒤에 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초사라는 것은 조선시대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하던 말과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A 부분부터 볼게요. 그를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은 죽은의 일이었으며 운영에게 벼르를 받들라 한 것은 죽은의 명이었습니다. 운영은 오래도록 깊은 궁궐에 갇혀 가을밤과 봄꽃에 매번 성정을 잃었고 오동잎이 떨어지는 밤 비에는 애가 끓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호남을 한번 보고서 심성을 잃어버렸으며 마침내 병이 골수에 사무쳐 뼈에 사무쳤대요. 비록 불사약이나 월인명이 제주라 할지라도 혐을 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픈가 봐요. 운영이 하루 저녁에 아침 이슬처럼 쓰러진다면 주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을 두시더라도 돌이켜보건대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주군께서 운영의 목숨을 잊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옥녀가 또 초서를 올려 말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 옥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서궁의 영광을 제가 이미 함께 했는데 서궁의 재난을 저만 홀로 면하겠습니까? 어때요? 내가 여기서 빠지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강에 불이 나서 옥속구분 하였으니 오늘 죽음은 제가 마땅히 죽을 곳을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때요? 운영을 도와주네요. 그랬더니 제가 초서를 올려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는 운영을 말합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것은 저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군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저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나요? 이제 세 번째로 바로 운영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어때요?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듣고 안평대군이 서서히 노가 즉 화가 풀리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누가 말했나요? 또 소옥이 이야기합니다. 궁녀 소옥이 이야기합니다. 위로 올라갈까요? 옆으로 가서 소옥 궁녀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아뢰었습니다. 지난날 중추절에 빨래하기를 성내에서 하지 말자고 한 것은 제 의견이었습니다. 자라니 밤에 어때요? 남궁에 와서 매우 간절하게 요청하기에 제가 그 마음이 불쌍하게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배척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군께서는 제 몸으로 운영에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궁녀들이 운영을 지금 감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 가두고, 여기서 말하는 저는 운영이겠죠. 운영을 별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풀어줬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수관에 목을 매어 자결했습니다. 운영은 죽게 되네요. A 부분 볼게요. 진사가 붓을 들고 운영의 옛일을 수레한 대로 기록을 하니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보면서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한참 후에 운영이 진사에게 말했다. 울면서 이 이하는 난군께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어서 김진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중략 밑으로 넘어갑니다. B 부분이요. 김진사는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졌다.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유영이 위로하면서 말했습니다. 잠든 사람 유영이가 말합니다. 두 분께서 다시 만나서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고 원수인 노비특, 여기서 원수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또 다른 사람 하나 나오죠. 바로 원수. 여기서 특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특은요 노비이면서 원수입니다. 계속 볼게요. 노비특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비통함을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쭉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슬픈 것은 어때요? 쭉 내려와서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대군이 한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모두 재가 되고 회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모든 것은 변했는데 자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더 슬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모두 천상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김진사가 말하길 우리는요 원래 선인으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옥황께서 태천궁에 납시어 저에게 5권을 과실로 따오라고 했는데 제가 반도와 보배를 취해 사사로이 운영에게 주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이었어. 옥황상제하고 함께 지내는데 내가 사사로이 정을 트다 어때요? 옥황상제한테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옥황께서 이미 전날의 잘못을 용서하고 삼천궁에 올라 다시 향안전을 모시도록 하셨는데 잠시 틈을 내어 폭풍수레를 타고 옛날에 논일던 속세를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략하고요. 유영이 취하여 깜빡 잠들었다. 잠시 뒤 산새 울음소리에 깨어보니 안개가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이 어둑어둑하며 사방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요.
상자 속에 간직해뒀습니다. 무엇을요? 이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을 그리고 때때로 열어보며 망연자실하더니 침식을 모두 패았습니다. 그리고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그 뒤로는 어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28번 볼까요? 윗글에 나타난 인물들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라는 본성을 근거로 운영의 사랑,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뭔가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한테만 너무 정절 강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운영은 모든 잘못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옥녀는 뚜렷한 자기 소신을 갖고 의리를 지키고자 하고요. 유영은요. 세속적 삶의 의욕을 잃고 다른 곳으로 떠나간다라고 마지막 글 끝부분에 나와 있네요. 대구는 김진사와 의리 때문에 궁녀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궁녀들이 계속 초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노가 점점 풀리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번만 다르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28번에 5번이고요. 29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A와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기를 봤더니요. 이 작품은 일명 수성궁 몽유록으로 불립니다. 몽유록은 흔히 인몽, 그 다음에 토론, 강몽, 꿈을 꾸게 되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꿈이 깨게 되는 정형화된 서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우연히 꿈을 꾸게 되고 꿈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한 후 현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사랑 이야기는 몽유록 서술 구조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토론에 해당합니다. 여러 가지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가의 이 찾으셨나요? 가의 이 마지막 강몽 후죠. 유영의 현실 세계입니다. 가의 이로 돌아온 유영은 꿈꾸기 전과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술 마시고 잠들었죠. 근데 깼더니 어때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울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으니 삶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언급된 안평대군은 다의 운영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좌절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운영과 김진사는 죽음으로 안평대군은 몰락했다라고 했죠. 과거사에서 다에서 다 부분이요. 꿈 안의 꿈, 운영 김진사의 과거사 서술 부분에서 김진사와 노비등은 갈등을 겪었을 거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원수라는 것에서 우리 힌트 얻었죠. 그 다음 다 이야기는요. 운영과 김진사라는 1인칭 서술자의 입을 통해서 진술된 거 맞고요. 이제는 김진사께서 이야기하시죠. 난군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라고 했죠. 다의 운영과 김진사 안평대군이 몰락한 일로 비통해하는 이유가 나와 있다. 김진사가 안평대군이 몰락한 일로 비통한 것이 아니라 이 터는 모두 다 변했는데 자연만 무성하기 때문에 내가 비통하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알맞지 않습니다. 29번에 5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30번 볼까요? 자,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까지만 여기까지만 좀 지워볼게요. 자, 운영은 고민과 갈등 끝에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여성이군이라는 거. 고민하고 어때요? 자기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졌다라고 대군께 이야기하고 결국에 갇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궁녀들은 대군에게 자신들의 죽음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죽음이 있다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을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깨워주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다음 잘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고사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 설득력 있게 더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천자인 모광과 영웅인 항우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평생을 궁에 갇혀 지내는 궁녀라는 설정은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에 비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죽은 뒤 천상에서 복을 누리게 된 운영과 김진사는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A에서 E 중 사건 전개상 가장 앞서 일어난 것,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D 부분이죠. D 부분을 보면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김진사가 어때요? 옥황상제에게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다. 운영과 함께 벌을 받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D 부분이 가장 먼저 일어난 것. 나는 원래 하늘에 살고 있었어. 라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31번에는 D 부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볼까요? 윗글에 나타난 유형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형은 누구? 바로 꿈꾸는 사람 말하는 거죠. 지우고 하나하나 보면 얼굴 씻음에 눈물이 물을 이루고 검은 고 탐의 한스러움에 현을 울리네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는 운영전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운영이 김진사를 보고 지은 시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유형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자, 유형의 정서 우리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유형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글에서 유형의 마음은요. 누구와 누구? 김진사와 그 다음에 운영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어때요? 삶의 무상함 함을 느끼고 전국을 돌아다녔다라고 한 거, 세상을 유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후는 알 수 없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유형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가느다란 푸른 연기 멀리 바라보다 미인은 깊자는 걸 그만뒀다. 깊은요. 비단 말합니다. 조금 거친 비단, 명주실 바탕으로 짜는 깊을 짜는 걸 그만두느나 바람 맞으며 홀로 서러워하니 나라가 무산에 떨어지느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것 마음이기 때문에 유형의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고요. 옛 궁궐에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띄었습니다. 옛 궁궐이라는 거 보니까 어떤 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천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오늘 밤 놀러와 옛 잣줄을 찾노니 눈물이 수건적심 금치 못하네 라고 했네요. 천년의 호사가 있었던 이 궁궐인데 지금은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옛 궁궐이라고 했고요. 옛 자취를 찾으니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호사가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성행이고 옛날에는 뭔가 화려하고 멋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 즉 자연은 무한하나 보드나무와 꽃은 여전하나 이러한 호사라던가 이러한 것들은 유한하지 않다. 삶이 무상하다. 세상을 유랑한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의 정서와는 좀 어울리는 것 같네요. 4번 볼게요. 설이 가득한 외로운 성에 군대 머무니 지는 달빛 아래 풀빛이 소리 군막에 울리네. 등불 앞에서 괴로이 강남의 밤 생각하노라니 기러기는 울며 초나라로 돌아가노라. 이거는요. 위경천전이라는 것의 한 구인데요. 그 글에 나오는 식구인데요.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함에 병이 깊어서 노래하는 것을 병에 걸리게 되고 난 후에 지은 시입니다. 배도 호전몽 이루지 못하고 눈 빠지게 기다리나 소식이 없네. 그대 얼굴 눈앞에 어른거리건만 왜 말이 없는지 수풀에 꾀꼬리 우니 눈물이 옷을 적시네. 무엇인 것을 어때요? 운영전에 나오는 시인데요. 그리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정서와 가장 어울리는 것은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영전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수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전 하고 이렇게 두 개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운영전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운영전 처음 들어봐 이런 분들이 있다면 바로 가서 다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내용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운영전은 자주 언급되는 작품이기 때문에 꼭 보기로라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무리 되겠네요. 시 가지고 그 다음에 소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고 문제 잘 풀어보시고 만나러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